뭐 알트코인이 다 안 좋진 않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하향을 많이 하게끔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잃는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네. 옆에 친구가 자기 수익률 낮다고 계속 자랑도 하고 그쵸. 뉴스 봤는데 뉴스 좋은 소식 나오고 그럼 무조건 다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적립금을 시작하더라도 이제 2년만 꾸준히 그냥 하면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는 저는 합니다. 와, 물론 이 두 자리 수익률 D 넘어서면 이제 50% 100%가 금방 가죠. 그럼 되게 힘 있는 어떤 자산이 그런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윈터가 되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윈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 분명히 있고요. 겁나서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현금을 이미 상투 잡는데 다 썼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아까 3년, 2년 전략이 내년에 불장이 됐다고 내년에 다 먹으려고 하면 이게 약세장 때 돈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30%라는 수익률이 사실 의미 있는 수익률이고 네. 작지 않아요. 근데 30%라는 수익률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죠. 평균 7개월이면 됩니다. 와, 적립식 투자로 했을 때는 네. 7개월이면 평균. 그래서 어떤 해는 한 달 만에 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뭐 1년 아까 2년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그 2017년도 이후부터 그냥 평균을 딱 잡아보면 한 7개월 정도 시간에 30%라는 시간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서 뭐 일지를 막 올리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2021년도 같을 때 어떤 자산 사고 롱 쳐서 먹고 떨어질 거 예측을 숏 쳐서 먹고 뭐 루나 피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률이랑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적립금을 쭉 했던 수익률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안전하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제가 필요하죠. 이제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 전제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자산. 이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루나였으면 그렇죠. 정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 투자 방법의 무조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좋은 자산을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온체인 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립식 구매가 심심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쵸. 심플한데 심심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MVRB라고 하는 지표였잖아요. 네. 그 MVRB 지표로 그냥 과거에 1 미만이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요때만 그냥 정식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쵸. 1 미만이었던 시기만 정식 구매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MVRB가 3 이상 이때가 이제 좀 고점이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시기 좀 구체적으로 해서 3.7이 이제 여기 보면 이 사이트 표시돼 있어요. 3.7 이상일 때 무조건 판다. 두 가지 그냥 원칙을 가지고 적립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1 미만이었을 시기가 2011년도 9월, 2014년도 10월, 2018년도 11월에서 131일 정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잠깐 빠졌을 때 한 8일 정도,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서 올해 1월까지 200일 정도 제일 길었어요. 요때 1 미만이 기억. 요때 정식 구매를 무조건 하고 3.7에 갔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면 첫 번째는 수익률이 이제 1054%고 두 번째는 뭐 8.8, 워낙 옛날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요. 최근으로 봤을 때도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9.3배 정도. 그리고 지금은 아직 3.7 도달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작년이 1 미만이었고 지금이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나 기준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MVRB 지표 보면서 이게 3 넘어가고 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매도나. 그러면 이제 좀 안정된 수익 얻는 또 방법,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역시. 근데 이거 사실 일반인들이 온체인 데이터 계속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가 뭐 시뮬레이션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보는 거지 실제로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좀 자동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1 미만인 지점이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보통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사잖아요. 그럼 지금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립식 구매 금액 자체를 계속 자동으로 구매 가중치 조절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하루에 10만 원 구매하겠다고 하더라도 구매 가중치를 이제 온체인 데이트 기반으로 서비스에 주는 거죠. 이게 10만 원 선택하더라도 네. 작년 12월 하반 같은 경우는 최대 2배로 해서 구매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0.7배 정도로 낮춰서 자동으로 가중치를 줘서 이제 온체인 데이트 활용한 정식 구매를 이제 제가 하는 회사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진짜 야 이거 많은 분들이 DCA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DCA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게 없으면 진짜 이게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또 암호화폐들이 그렇죠. 매출이나 어떤 회사 수익 가지고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사면 다음 주 안 오르면 팔아야 되는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 오르면 또 떨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에 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본연의 또 자기 업을 일해야 되니까 트레이더들은 뭐 굳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본인들이 확고하게 투자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개인들은 그런 스킬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의 도움을 또 받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뭐 차트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뭐 온체인 지표를 매번마다 뭐 크립토 콘트 가서 뭐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실 텐데 직장인들 중에서 DCA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제 월 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시던가요? 저희 서비스 보니까 처음 출시했을 때 한 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월 평균 4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식 구매였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달에 30만 원, 네, 저금통 이제 2개 정도 하면 이제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냥 특징인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100만 원 넘게 하시는데 많이 올라서 그쵸. 아마 좀 더 신뢰가 가면 이제 더 큰 금액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개인마다 다른데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적립식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내가 뭐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3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네. 급여 생활자라면 근데 이걸 막 갑자기 지금 막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는 못할 금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정식 구매 가장 강한 장점은 시간이란 자산을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정도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네. 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뭐 가장 뭐 강력한 자산인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DCA를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가? 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 자산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믿고 있는 자산이고 네. 다른 게 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이 근데 사실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가지고요. 네. 이더리움만의 뭐 굉장히 움직임의 특징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불장일 때 네. 아마 이더리움 시총이 좀 작으니까 더 상승폭이 크고 네. 베어장일 때는 하락폭이 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승장일 때는 적립식 구매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을 섞어서 같이 하는 것도 더 큰 수익률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긴 그러네요. 합니다. 두 개 같이 섞어서. 네, 반대로 하락장에는 이제 하락폭이 좀 더 크겠죠. 그렇죠. 하락권 이더리움이 또 미치는 영향력들이 조금 더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이 하락장이냐, 재작년과 올해 작년과 하락장이냐, 네. 아니면 상승장으로 갔냐, 요거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음 주 가격 예측한 것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알호드 레이시오도 말씀드렸고 뭐 MVRV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큰 갭에서 예전에 이제 3.7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3.7에서 이제 그 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씩 이제 그 변동폭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제 이거를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뭐 2030년이 되면은 뭐 150만 달러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체인 지표의 어떤 흐름들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향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얘기인데 뭐 딥러닝을 활용해서 네. 계속 실시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게 전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거 반대 알고리즘 나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거에 가장 적합한 온체인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 학습을 시켜서 가중치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주실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유저들이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냥 자동화 좀 시켜주는. 이게 사실 비즈니스 할 때 그게 원리긴 하죠. 거기 그쵸. 원하는 것들을 해주다 보면 이제 어떤 니즈들이 있냐면 특히 지금과 같이 반감기고 비트코인 이제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야겠다. 모아가는데 기왕이면은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모으고 싶다. 그런 짓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적립식 구매를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타기 기능이라고 최근에 또 출시한 게 있는데 네. 그냥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만 하락 신호가 있을 때만 네. 적립식 구매를 하는 거죠. 네, 적립식 구매 하는데 그럼 이제 좀 온체인 그건 온체인 지표 플러스 이제 기술적 우리 뭐 주식에도 보면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네. 단기 가격도 예측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신호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만 적립식 구매를 이렇게 해주는. 적립식 구매 오리지널리티는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응용하고 싶은 유저들한테는 그런 선택지도 좀 줘서 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타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한 달에 만약에 매일이면 30번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락신호 있을 때만 구매하니까 네. 한 7에서 8회 정도 적은 횟수만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응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수익률 개선도 좀 있고요. 이게 평단가가 낮춰지는 거죠. 그 평단가는 혹시 낮춰주는 효과가 네, 있나요? 그게 저희 최근에 한 거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네. 그런 물타기를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몇 개월 전이에요? 한 5개월 전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만 구매를 하니까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구매했을 때보다 30%인데 이렇게 하락할 때만 구매를 하니까 구매 횟수는 좀 적지만 수익률은 이제 평단가가 낮춰지니까 35.9%가 개선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 적립식 구매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응용된 방법들을 서비스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흥미로운 전략들이 막 수익률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전략들도 있고 안전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전략들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연구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고 하면은 네. 뭔가 많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제 흐르게 되죠. 결국은 또 알트코인 대세장이 도래하는데 이 대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교수님의 또 어떤 시그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알트코인이 가려면 되게 중요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ICO라는 내러티브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폭등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알트코인이 또 갔잖아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NFT와 디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NFT 보고 들어왔다가 디파이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확실한 섹터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하나의 그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좋은 ETF도 있고 반감기도 있지만 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는 이 전체 동작 가격이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사람들을 정말 끌어당기는 자극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시장에서도 이제 뭐 다른 분석들이 좀 있으니까 뭐 다오가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나와주는 게 되게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계속 보다 보면 보이죠.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렇죠. 어떤 주제들, 반응하는 것들. 근데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어느 순간 확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알트코인 불장의 하나의 진짜 어떤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미넌스는 결과야죠, 결과. 결과로 이제 그걸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줄어드는 거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줄어들어서 알트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일단 어떤 원인이 먼저 유발이 되어서 거기서 자본이 흘러가면서 도미넌스가 꺾여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다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다오도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게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타오르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드네요. 유의미한 케이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건 어딘가에서 와 이걸 썼더니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이 스토리 나와줘야 되는데 NFT는 우리가 2021년도 20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예전 2017년도에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쵸, 게임에서 그때. NFT 적용하다가 잊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에 이제 NBA 탑샷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영상을 NFT화 시켰던 건데 여기서 매출을 거의 이제 NFT로 그 반기 만에 7천억씩 막 내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성과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어퍼컷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FT 그림 비플의 5,000일이라고 하는 NFT 그쵸. 그림이 800억에 팔리면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들이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초과하는데 거의 인원들은 되게 직원 4명 없었는 그 효율성과 어떤 미래의 금융이라는 그 내러티브 가지고 확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리면 비트코인 사기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눈을 돌리다가 확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알트장에 확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들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모아나가야 될 자산이라는 어떤 세이빙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 돈나무 언니가 이제 올해 1월에 빅아이디어에서 네.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150만 달러 간다라고 수정을 해서 지금 한화로 하면 거의 뭐 한 18억 거의 네네. 그 정도 금액인데 지금 그런 그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가 펼치고 있는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 비트코인 가격 전망하시는 분들면 이 레인지가 진짜 넓어요. 어떤 그쵸. 분 100억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가기 위한 이제 근거를 뭘로 썼냐, 근데 근거 말이 되냐,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기관이 몇 프로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고 등등 이제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너무 또 길면은 이게 좀 그래요. 또 이제 뭐 30년 걸 지금 예측하기엔 되게 너무 부정확한 사실은 엄청 부정확하죠. 저는 오히려 심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심플한 기준은 비트코인은 이제 자체의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이 아니니까 어떤 현금 흐름 이런 걸로 가치를 평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의 속성과 너무 닮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면 금보다 훨씬 더 좋다, 편하고 유리한 요건들이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금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면 뭐 계산해보면 금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산업용금은 계속 쓰니까 빼야 되잖아요. 네. 그게 15% 정도 되니까 네. 이게 2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럼 11조 달러가 금의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네. 거기 50%를 차지하면 5.5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5.5조 달러. 5.5조 네. 달러가 이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나뉘면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한 28만 달러 정도 돼요. 26만 달러, 8만 달러. 26만. 그래서 이번 불장에 진짜 비트코인이 금의 50% 시가총액을 커버한다면 이렇게 이제 단서를 하나 달고 이 정도 가격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친 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2030년 전망이긴 하고. 이게 교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아크와 좀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뭐 요건 자체는 다르지만 뭐 전제 근거로 든 건 다르지만 150만 달러가 이제 맥스, 사실 100만 달러가 맥스고 네. 그리고 최저점이 한 거의 한 30만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거의 그 정도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그 정도. 일맥상통한 느낌이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나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과거의 추세에 있어서 변동성의 폭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기 되게 좋은 지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의 폭들을 보고 다음 불장에 예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건 그쵸. 조금 더 심리적인 거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불장이 갔다가 하락할 때 이전 고점을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거든요. 네. 거의 저의 정고점 방어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전 고점 69,000달러 정도 되고 그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최대 하락폭이 이제 첫 번째는 한 90%는 하락했고요. 그 다음 반감기 때는 한 88%, 그리고 최근 반감기 때는 77% 정도 하락했어요. 네. 지난 이번이죠. 이번 네네. 2022년도. 그래서 이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렇겠죠. 시가총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한 70% 정도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네.
70% 하락을 해서 69,000달러 정도에 도달을 하려면 얼마 정도 될까? 요거로 계산해보면 그게 한 몇만, 20만, 4, 5만 달러 되거든요. 그건 이거 되게 이제 누가 들으면은 야, 그렇게 측정을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냥 심리적인 걸로 보면 그거랑 이제 상대 가치로 금액 50% 차지 이 정도? 그러면 두 개가 다 5만 달러, 28만 달러 사이니까 이번에 좀 많이 가면 그 정도까지도 그릴 수 있겠다 하고 자기의 타겟 값을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렇죠. 이거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되게 좋은 게 사실은 밸류에이션 모델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마다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좀 산출하는 거고 캐시우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로 담는 그 비중을 가지고서 만든 평가니까 이것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모델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델들이 일단 가격이 좀 좋아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굉장히 희망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또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망을 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스스로 이제 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만약에 현 시점에 교수님께 1억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으기 너무 좋은 자산이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1억이란 돈이 주어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딱 현실적으로 지금 딱 주어지면 한 6대 3대 1 정도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나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다르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다른 분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8대 2로 비트코인 8에 이더리움 2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 주신 게 또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방송이시니까 더 보수적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쩌서 알트코인은 1 남겨둬야 돼요. 왜냐면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하는 프로젝트 있고 실제로 그게 또 수익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 단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때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약간 기준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다 좋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결국 많이 상승을 하는 자산이 투자니까요. 그럼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지난번 상승장을 안 겪었던 새로운 자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일단은 하나의 필터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한번 안 겪었던 것들이 더 크게 많이 가는 경우들. 겪었던 게 또 시장에 많이 또 풀려 있으니까. 너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자산을 모아가는 방법, 투자의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원리랑도 되게 비슷하긴 한데 약한 자산, 투자해서 약한 자산을 계속 좋은 자산으로 강한 자산, 하드한 자산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좋은 습관도 안 좋은 습관을 꾸준히 계속 버리고 좋은 습관 들여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오늘 뭐 투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원리 자체는 너무나 어디에나 통용되는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모아가는 것이 가장 또 좋은 방법이다. 그게 결국은 투자에 승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뭐 알트코인 다 안 좋진 않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하향을 많이 하게끔 설계가 돼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되게 많이 해서 뭐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잃는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되게 건강한 투자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이 마지막 멘트에서도 이 교수님의 어떤 인생 철학과 이 투자 철학들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우 교수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DCA 투자법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